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가 프로야구 40주년, 그래서 이제 레전드 40인도 뽑고 저희 이석재 PD 그리고 심창 해설위원이 이 레전드들 섭외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전드분을 모셨는데 일단 어떤 인연으로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랑 이제 대학교 동문 선배님이시고 한양대학교. 그렇죠. 네. 한양 유니버시티. 네. 한국의 하버드 대학교. 아니, 그 얘기 네. 누가 한양대가 한국에 하버드라 그래요. 그렇고 또 저랑 프로 코치와 선수로 6, 7년간 같이 또 몸을 담았던 레전드 선배님이 또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얘기죠. 심창 해설위원의 18연패 또 관련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정민태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세기 마지막 20승 투수, 그리고 전 한화이글스 투수 코치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하나 이글스 투수 코치였던 정민태입니다. 아니 레전드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데 보통 심창 해설위원이 이렇게 선배님들 나오시면 위축되는데 오늘 굉장히 어깨가 펴져 있는 느낌이에요. 또 워낙 선수 때도 편하게 해주시고 네. 다른 선배님들보다는 조금 편안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수창 선수를 너무 키워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좀 눌렀어야 되는데 계속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거죠. 너무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사회 나와서도 이렇게 자꾸 개기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맘먹는다 그러죠. 네, 그렇죠. 방송에서도 뵙기 힘든 분인데 스토킹 섭외받고 처음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처음에 거절했었죠. 네. 수창이가 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뭐 구독 많이 보겠냐.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두세 번 정도 거절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계속 이제 뭐 조회수도 많아지고 네. 인기 많습니다. 막 이제 그래서 네. 그럼 한번 나가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그럼 간 보다가 나오신 게 맞는 거예요? 이 채널이 이제 딱 커지니까 이제 그럼 한번 나가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수창 선수가 신빙성이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나오는 거를 지금 꺼려했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어서 네. 이제 조회수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았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원래 다른 분들 오시면 심창 해설위원이 약간 믿음의 아이콘, 정말 좋은 형 이런 느낌인데 왜 정민태 선수한테만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솔직히 저를 항상 안 믿어. 마운드 올라가도 안 믿고 저를 항상 안 믿더라고. 아니 선수 때도 투수로서 별로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창이가 네. 굉장히 좋은 공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멘탈 면에서 조금 이제 나약한 면이 있어서 분명히 자신 있게 던지면 이길 수 있는데 타자를 근데 항상 약간 심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진짜 심창 해설위원 멘탈 약하다는 얘기가 진짜였나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주변 지인분들 보면 그 골프 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자기는 살다 저렇게 좋은 스윙 폼 가지고 저렇게 골프 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 치는 사람이랑 치면 엄청 잘 치거든요. 잘 치는 사람이랑 치면 엄청 못 치더라고요. 100개 넘죠, 잘 치는 사람이랑 치면. 내가 이게 한두 번 이제 오비 나거나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확 가더라고 멘탈이. 그다음부터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도 이제 가끔 공을 치지만 네. 그랬을 때 얼마만큼 빨리 그 좋은 방향으로 날릴 수 있게끔 멘탈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생활 할 때도 그게 똑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창이는 한 게임 잘 던지고 나면 네. 그 다음 게임도 이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 번 못 던지고 나면 그 다음 경기에서도 잘 던질까지 항상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죠.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얼마 전에 최강야구에서 콜드패 투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도 사실 이제 뭐 어깨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빼버려야 돼요. 왜 그것까지 코칭을 아니 아픈 선수를 갖다가 거기 뭐하러 데리고 있냐고요. 열심히 지금 다시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지금 그 최강야구 팀에 선수 없어가지고 던질 투수들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오늘 편한 분 소개한 거 맞아요?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시죠. 사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가끔 이제 그 방송을 보면 옆에서 맨날 오 좋아 뭐 박수만 치고 있고 아니 그건 나도 하겠어. 아 진짜 삐진 것 같은데. 아니 뭐 워낙 많이 들어가서. 난 처음에 입단했을 때 네. 깜짝 놀랐어요. 넥센 딱 트레이드된 첫날 네. 예, 왔습니다.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일로 와봐. 예. 갑자기 울 때를 이걸로 빡! 야 똑바로 던져. 예. 알겠습니다. 약간 친근감을 그렇게 표시.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편해졌지. 근데 두 분 오프닝 토크만 했는데도 친한 게 너무 느껴져서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근황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해설 쪽으로다가 이제 하려고 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리허설까지 다 끝내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거 둘도 없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을 위해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예,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이제 방송국에다가 사정 설명을 하고 네. 예, 그리고 나와서 컨벤션 고등학교 애들을 좀 많이 봐주고 있었고 그럼 지금 해설에 대한 생각은 조금 있으신가요? 어떻게 뽑아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민태 선수가 해설하고 싶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 저는 선수 때부터 사실 MBC 분들이랑 굉장히 친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또 중계할 때도 네. MBC에서 중계를 하게 되면 저를 굉장히 카메라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 좀 그만 잡아달라고 그럴 정도로다가 굉장히 다들 친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저기 밖에 나와서 보니까 MBC에서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창 말 주변도 없는 이런 사람은 MBC에서 쓰고 있고 좀 이해가 안 가요. 교수님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EBS 쪽으로. 아예 뭐 방송국 놈들이 다 그러죠. 뭐. 아무튼 정민태 선수께서 해설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 많은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해설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컨벤션 고등학교의 유영원 감독이라고 저 대학교 때 같이 학교 생활을 했던 이제 둘도 없는 절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해서 방송 일보다 이제 거기 선수들을 이제 봐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사실 지금 이제 아마추어 야구 시스템이 저도 이제 밖에 나와서 처음 봤지만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훈련하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훈련하는 시간이 적다는 소리는 그만큼 체력적으로다가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훈련을 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체력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아들이 SK에 지명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험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1군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가서 야구를 했는데 자꾸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야구를 빨리 접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체육학과니까 네. 그쪽 전공으로다가 이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몸이 자꾸 이제 아프다 보니까 네. 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혹시 그냥 대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한번 나가봐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자기 체급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예. 자기 체급에서 1등을 지금 3개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통틀어서 뽑는 거에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 이놈이 잘 만들고 잘 하고 있구나. 너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면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다가 내는 거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좋은 선택한 것 같다. 계속 그 길로 한번 나가봐라. 그럼 센터를 이제 네, 그래서 차리는 건가요?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 야구도 경험을 했었고 또 몸 만드는 것도 했었고 또 나도 경험이 있고 이걸 좀 전복시켜서 가면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8월 14일 일요일 날 짐 로드라는 짐 로드. 짐 로드. 네. 짐 로드. 네,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야구랑 그 PT 이런 거랑 같이 접목해서 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센터에 뭐 기구들 다 있고 공도 던질 수 있고. 아니요. 공 던지는 건 안 하고 그냥 전문적으로 네. 정말 부상당해서 재활이 필요한 선수나 또 체력을 키워야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위주로다가만 전문적으로 받아서 제가 하나 했을 때 그 김혜성 트레이너라고 그 친구가 프로에서만 14년을 트레이닝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해서 야구 쪽 선수들은 되도록이면 김혜성 트레이너가 맡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맡아서 선수들 체력, 그러니까 근육, 체력, 몸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센터를 오픈하신 거군요. 체력적인 네, 그렇죠. 부분으로. 기술센터를 말하는데 이런 센터도 또 생겼네요. 위치는 어디예요? 청담동에서 오픈하고요. 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놀러 오셔도 됩니다. 스토킹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약간 할인 있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킹 보고 여기 왔어요. 이러면은 딱 뭐. 네. 혜택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뭐 쿠폰 이런 거 쏘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정민태 선수가 스토킹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창 해설위원이 18연패를 끊었던 그 경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이것도 또 MBC네. 이 공은 연패를 끊는 공이니까 간직해라. 예. 우리가 뒤에서 막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정말 대단한 정민태 코치의 어떤 표현력이네요. 그렇군요. 네. 양상문 의원도 말씀 잘해주셨네요. 이때 기억나시죠? 그럼요. 이 당시에 심창 해설위원의 그 심리 상태는 어땠었나요? 심리 상태보다도 사실 제가 더 떨렸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저 경기 때 최강으로다가 지금 컨디션 최고로 좋은 선수들만 일부러 준비를 시켰다가 수창이가 최대한 끌고 갈 때까지 잘 가준다 그러면 무조건 이 선수를 다 투입을 해서 무조건 막아야겠다. 네, 그래서 연패를 꼭 끊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경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을 챙겨주셨잖아요. 네. 그때 오늘은 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오셨었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뒤에 우리가 좀 든든한 투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기겠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기념이니까 이거 수창이한테 챙겨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수창이한테 준 거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딱 드렸는데 야 오늘 이거 승리 투수인데 챙겨갈래? 챙겨가라. 딱 던져줘. 딱. 그 공이 집에 아직도 있는데요. 지금 시가 3억 8천에 지금 거래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이 20승 공도 아니고 18연패 끊는 공인데 아니 그거 왼팔로 던져도 18연패는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18연패까지 왔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가. 공이 지금 전부 경매에 올리면 지금 한국 기록이야. 1%. 아니 좀 있으면 그 기록 약간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지금 장시환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시환아 웃으면 안 되지. 웃으면 안 되지. 차라리 동률은 안 된다. 넘어서던지 여기서 끊던지 해라. 동률이 2명이 생기면 약간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아예 한 명이 다 받는 게 낫죠. 작년에 10몇 연패 했을 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형, 내가 그래도 세이브를 14개, 15개 했는데 이 정도면 7승은 한 거다. 딱 그러면서 난 아무래도 괜찮다. 나 떳떳하다. 잘하고 있고. 딱 근데 마인드가 멘탈이 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시환 선수도 제가 키움에 있을 때도 입단할 때서부터 제가 계속 같이 있었던 선수인데 그 친구도 이제 좀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고 구속도 좋고 변화도 좋은데 멘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야구 실력만 있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 멘탈 부분이 얼마만큼 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기술은 좋은데 멘탈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피칭을 더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시환 선수랑 심수창 선수랑 그나마 누가 멘탈이 조금 더 낫나요? 수창이가 낫죠. 이거 맞아.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수창이 같은 경우는 네. 좋은 공을 던지면서도 제구력이 장시환 선수보다 조금 더 월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창이가 오히려 조금 더 나았죠. 오늘 처음으로 칭찬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심수창이 멘탈 가장 강할 수가 있다고. 왜요? 어려운 시기를 다 어쨌든 딛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겪으면서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멘탈이 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캐릭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는 승부욕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골프를 하던 뭘 하던 승부욕이 진짜 1도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격으로 야구하는 승부욕 있는 사람이 야구 잘하더라고요. 두 분은 넥센, 롯데, 한화 시절 코치와 선수를 함께 하셨는데 코치 정민택에게 선수 심수창은 어떤 선수다? 딱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귀공자? 왜? 야구 실력은 안 되지만 아이, 얼굴로 먹고 사는 에이, 심수창이라는 선수가 사실 몸매나 얼굴이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하거든요.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팬들이 많았고 거기에 그 야구 실력도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래도 항상 중위권에서는 항상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상위권으로 다 올라가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이 팬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선수였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공자지만 야구 실력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네, 그런 거죠.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감이 안 와요. 이거 팬분들이 듣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나도 이제 이미지가 되게 야구 못하는 이미지잖아. 근데 아니 못하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아니 비교 대상이요. 다 너무 월등한 맞아.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2군에서 1군 못 올라오고 그만두는 선수가 거의 90%잖아요. 90%인데 근데 1군에서 960이닝 정도는 던졌고 그럼. 1000이닝을 가까이 던졌는데 FA도 하고 10승도 해보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나랑 이제 비교 대상이 너무 이제 월등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낮아 보이더라고. 지금은 10승만 해도 와 대단한 피차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인정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10승을 해도 야 10승은 그냥 던지면 10승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이기 때문에 정민태 선수는 그러셨으니까. 수창이 같은 경우도 잘했지만 그 당시에 비교를 했을 때는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가 있을 때 사실 뭐 김수경, 뭐 위재영 이런 선수들 전부 13승, 10승 다 이렇게 이상씩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냥 10승은 기본. 네. 선발 투수면 해야지. 한 15승은 해야 네, 맞아요. 아, 저 선수 좀 잘하는 선수. 그렇게 그거는 된 코치님이나 거죠. 천상계 사람들이나 이렇겠죠. 저희 평민은 그렇지 않아요. 예? 평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팬들도 인식이 그랬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10승하면 당연한 거. 그럼 반대로 심창 해설위원은 선수 때 어떤 코치로 기억하고 계세요? 권위적이지 않고 네. 선수들하고 소통 잘하고 음. 잘 어울리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쓴소리 할 때는 진짜 눈물 나도록 쓴소리하는 이런 코치님이었죠. 제가 하도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운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언제 울었어요 심창 해설위원이? 옛날에 키움에 있을 때 네. 제가 게임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다 불러가지고 네. 던질 때 이제 좀 자꾸 나약해지는 면이 보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쌍소리 해가면서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더라고요. 원래 좀 눈물이 많은 스타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떤지 알아? 뭐라고 하면 또 그러는구나. 그때 이제 내성이 쌓여서 알겠어요. 네. 처음에는 막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그만해요. 그때는 제가 수창이가 얘기했지만 너무 제가 오히려 이 선수 편에 서서 되게 옹호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강성인 거예요.
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걸 안 듣고 선수들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또 나이 먹은 선수들 어렸을 때 그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야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팀을 위해서 공헌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구단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시키면서 젊은 선수를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팀이 소통이 되고 팀이 원활하게 말 없이 잘 굴러가려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서 얘네들이 1군에서 게임에 나가서 던지다 보면 지네들이 느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코치가 야 수창아 네가 지금 실력이 좀 안 되니까 2군에 좀 내려가서 좀 있어야겠다. 그러면 선수들도 수긍하고 그냥 내려가요. 근데 그거를 얘네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빼서 2군에 보내고 젊은 선수 쓰면 이 선수들이 2군 내려가서 제대로 훈련을 하겠냐 이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 또 훈련을 하면서도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냐. 네. 그러면 그런 불평불만들이 쌓이게 되면 팀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죠. 그 마지막까지 나이 먹어서 발버둥 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순조롭게 잘 조화스럽게 리빌딩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말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진짜 선수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코치님이셨겠네요. 혹시 스토킹은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인가 예,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독한 프로필이란 코너는 잘 모르시겠네요. 네네. 일대기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쭉 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민태, 1970년 3월 1일생 맞나요? 네. 20세기 마지막 20승 투수, 선발 21연승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유일무이한 선수, 연봉 7억을 받은 최초의 선수, 그렇게 최고라는 수식어를 휩쓴 정민태. 그는 한양대 시절 아마야구 최강자로 불리며 1992년 1차 지명으로 태평양 돌핀스에 입단했는데요. 당시 프로야구 사상 최고 액수인 1억 7,200만 원을 받으며 국내 최고의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2년의 재활을 거치며 팬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민태라는 이름이 각인되기 시작한 건 프로 3년차였던 1996년부터였습니다. 그 무렵 태평양 돌핀스는 현대 유니콘스로 변신했고 이때부터 정민태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15승을 시작으로 1997년 13승, 98년엔 17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 MVP, 1999년엔 무려 20승으로 개인 첫 다승왕, 그리고 2000년엔 18승으로 리그 최초 공동 다승왕과 2년 연속 다승왕, 말 그대로 리그 최고의 투수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요미우리 이적과 함께 다시 2년간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2년간 2군을 오가며 2승 1패 평균 자책점 6.28, 한국 프로야구 에이스의 자존심에 상처만 남긴 채 친정팀 현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 속에서도 보란듯이 공을 뿌린 정민태 복귀 첫해 17승을 올리며 생애 3번째 다승왕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통산 4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견인하며 골든글러브를 차지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됩니다. 현대 유니콘스가 끝난 순간 나의 야구 인생도 끝났다. 현대 유니콘스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부동의 에이스 정민태 선수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별로 독하지가 않다. 워낙 기록이 좋으셔서 위대한 프로필이다. 아 진짜 독할 게 그냥 일본 시절에 좀 부진했던 얘기 말고는 거의 없는데, 일단 저희 독한 프로필의 공식 질문, 야구를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저희 형이 야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나도 야구를 한다고 얘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했었는데 네.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공을 던지면서 테스트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원래 태권도 쪽 네, 하시지 태권도에 않았어요? 쪽으로다 굉장히 좀 잘 나가셨던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공을 던져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공을 던졌는데 초등학교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이 좀 빠르게 가니까 그래 그럼 너도 야구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태권도를 하셨던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공이 좋았군요. 그래서 코치님이 선수 발차기를 잘하시는군요. 동산중학교 시절에 중앙야구 MVP, 그리고 동산고 시절에는 봉황기와 황금사자기에서 팀의 에이스, 계속 내내 잘하셨었나요? 학창시절 내내? 이제 3학년 때는 그냥 공 주스러 다녔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학년 때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때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서부터 남들한테 뒤지는 야구는 안 한 것 같아요.
야구 끝날 때까지 꽃길만. 그래서 조금 이제 남달랐던 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투수로다가 올라가면은 저희 때는 직구밖에 못 던졌어요. 네. 근데 저는 직구에 스로볼을 던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 팀에서 저 커브 아니냐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도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간 편이구나.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직구만 던지고 있을 때 나는 그걸 스로볼을 던졌으니까. 아니 옛날에는 직구만 던졌어야 네.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지면 네. 이제 부상 당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구만 게임할 때 직구만 던지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산고등학교 시절에 7, 80년대 거의 뭐 좋은 성적이 없었는데 86년에 동산고 2학년이었던 정민태 선수가 등장하면서 황금사자기에 4강에 2번이나 올라갔다고. 그 전국대회 올라가게 되면 그 예선전까지 한 6게임, 7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혼자 다 던질 정도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발이 뭐 100개 이상 던지면은 뭐 며칠을 쉬어야 며칠 된다. 쉬어야 되고.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잘 던지는 선수는 무조건 매일 던진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4강을 몇 번 들어가지 않았나. 네. 그리고 고3 시절에 어찌됐건 좋은 성적을 보여주셨으니까 대학과 프로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오퍼도 오고 이랬을 것 같은데 한양대에 가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인천에 있으니까 인하대학교를 가라. 네.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는 전 선수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뭐 그런 조건들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뿌리치고, 나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하고 싶다. 네. 이제 고대 연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 팀이었거든요. 그 팀에서는 저 하나만 받아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감독님이 절대 못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동국대학교가 야구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팀에 송진우 선배, 이강철 선배, 백인호 선배 이런 선배들이 동국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저 팀을 가야겠다.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감독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내가 동국대학교 감독으로 가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감독님이랑 가기 싫은 거예요. 아 진짜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굉장히 세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애들 엄청나게 막 두드러 맞고 막 그럴 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더라. 네. 나는 기독교인데. 그래서 나는 동국대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불교 학교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예요? 네. 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댄 거예요. 네. 근데 감독님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명분 가지고 얘가 안 간다고 할 애가 아니니까 야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네. 저 감독님 싫어서 못 가겠습니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 동국대학교는 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감독님이 감독실에서 바둑알서부터 선풍기서부터 다 태풍이 불었겠네 그 방에. 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첫날은 끝날 때까지 런닝만. 그 다음에 피칭할 때도 세 공 안 주고 배팅볼 가지고 피칭하려고 공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릎 수술을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양대학교가 야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한양대학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신문 같은 걸 보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뭐 스타 군단 막 이래가지고 기사가 막 나오는데 뭐 유명한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한양대 많죠. 누구 있었어요?
선배들보다 옛날에 계셨던 분들 이만수 선배, 김시신 선배 뭐 이런 유명한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학교였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나 그러면 한양대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를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선수 못 이기잖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이제 한양대학교를 최종적으로 다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한양대로 진학하게 됐는데 이후에 1년 후배인 구대성 선수와 함께 좌대성 우민태를 불리면서 최고다, 최고. 진짜 최고네요. 아마 최강 투수로 불렸습니다. 당시 기억하시기에 구대성은 또 어떤 선수를 기억하고 계세요? 야구밖에 모르는? 저기 여기 사진 있네요. 네. 저 한양대학교 운동장인데. 그 대성이가 성격이 좀 외골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도 잘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또 같은 방을 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또 1년 밑에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 맨날 졸졸졸졸 같이 따라다니고 네, 그랬던 친구죠. 피칭할 때도 서로 경쟁을 했어요. 내 공이 빠르다, 네 공이 빠르다 막 이래가면서. 그럼 소위 그 좋은 라이벌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성이가 워낙에 이제 공을 잘 던지는 또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타석에 한번 서봤어요. 와, 공이 정말 약간 왼손잡이 선생님이 싱카식으로다가 몸 쪽에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공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쳐도 파울이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막 150을 던지는 피차였기 때문에 야, 이 공을 도대체 어떻게 쳐? 야, 내가 이거 더 분발해야겠구나. 네, 그래가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면서도 야구장 안에서는 굉장히 라이벌로서 서로 경쟁하면서 또 대성이 와이프도 제가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네, 대성이 와이프도 제가 소개시켜준 거죠. 진짜 친하시겠네요. 네. 근데 이 새끼가 양복 한 벌도 안 해줬더라고.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한 분 소개해주면 그러니까요. 정장 선물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주 쌩까더라고요. 86년부터 3년 내내 무관에 그친 한양대는 좌대성 우민태를 보유한 89년부터 3관왕에 오르면서 전혀 다른 팀으로 변신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같이 뛰었던 선수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뭐 유지현 선수, 네. 구대성 선수, 그나마 이제 프로에 가서 하는 강인권 선수. 당시 한양대 전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국가대표를 뽑으면 한양대 선수들이 다수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와, 투수 구대성, 지영규, 김홍집, 위재영, 정민태 투수 중에서는 5명 중에 2명이 한양대고 포수 강승호, 장광호, 내야는 유지현 한양대, 이종범 건국대, 한양대가 네 수천 명이네요. 한양대, 그리고 외야는 심재학, 주요 선수들 중에 한양대가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한양대 시절에 야구부 선배들의 구타, 뭐 기한문화 이걸 없애신 걸로 유명하다는 게 네. 사실인가요? 오. 제가 사실 매 맞는 거 싫어해요. 또 근데 맷집이 왜 이렇게 발로 많이 차셨어요? 농담이에요. 알죠, 농담이죠. 맷집이 약해서 네. 다른 애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딱 맞으러 나가면 10대를 때리면 10대를 손 안 띄고 다 맞아요. 다른 선수들이요. 네. 근데 저는 한 3대만 맞으면 손 띄고 벌써 아파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때리려고 한다 그러면 항상 제가 선두에 서요. 애들이 다 밀어요. 왜 내가 또 그 야구를 좀 잘하고 또 맷집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 덜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면은 한 5대, 3대 이렇게만 때리고 끝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국가대표 뽑혀가지고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배가 되면은 무조건 정말 매는 없애야겠다. 이게 저는 때려본 적 없지만 이렇게 딱 때렸을 때 막 아파하고 이래야 조금 덜 때리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 때리면서도 화가 나거든요. 내가 이 딱 이렇게 정도밖에 안 버티고 되나? 있으면요? 네. 그래서 더 때리게 되죠. 더 세게 때리고. 전국에서 위기 질서는 한양대가 제일 셌을 거예요. 심창희 선수는 그러면 맞진 않았겠네요. 나도 많이 맞았지. 그게 다시 한양대 때 그럼 다시 부활된 거예요? 아니 없어진 예전에는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지만은 예전 시절에 나 때만 해도 매일 집합하고 막 그런 걸 못 견뎌서 야구 그만둔 선수도 많고
나도 맞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때리면 나도 나중에 때려야지 하는데 나는 정반대로 생각해. 난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 난 나쁜 거는 절대 막 그래서 그 구타 기한 문화 없애신 것 때문에 구대성 선수가 정민태 선수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그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한양대 하면 그 김밥 문화 있잖아요. 네. 정민태 선수 한양대 시절에도 김밥 문화 있어요. 그럼요. 진짜예요? 그때부터 그럼 옛날서부터 있었지. 그럼 막 그때도 막 싫어하는 선배 있으면 털렁김밥 주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 심창희 추억이다, 해설위원은 싫어하는 사람 선배 있으면은 이렇게 털러가지고 만 다음에 먹이고 이래. 여기 아침에 긁다가 시실로 썰어. 시실로. 우리 나 있을 때면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싸가지고 그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싸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먹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이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었죠. 심창희 해설위원은 그 김밥을 해갖고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드렸다는. 우리는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딱 하면 막 전부 다 집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1호실, 2호실 막 그 방 거를 이렇게 막 하고 남의 방 것도 다 싸고 막 그 옛날에 그 좀 못된 선배들이 밤 12시 넘어가지고 라면 끓여라 막 이러면 응?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침 뱉고 라면 끓여주고 그런 것들은 있었죠. 그런 건 하셨구나. 침 뱉게. 천하의 정민태도 라면에 침 뱉던 시절이 있었군요. 국제 대회에 그렇게 활약하시면서 스카우트들의 눈에 좀 띄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네네. 어떤 팀들이 있었나요? LA 다저스, 뭐 블루제이, 뭐 하여튼 여러 팀들이 뭐 토론토 양키스, 네. 미러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스카우트 제이가 막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 사실 미국에다 보내주거나 이제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러다가 그냥 시지부지 끝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박찬호가 들어왔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경험이 돼서 이제 찬호가 그런 케이스로 나가게 된 거죠. 저희가 이 미국 진출을 도운 숨은 도우미가 정민태 선수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찬호가 그 당시에도 공이 굉장히 빠른 투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로팀에서도 관심이 있는 선수였고 또 프로에서 찬호를 데려갈까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저한테 차명주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하고 이제 둘을 맡기면서 한 달 동안 잠수 타고 있어라. 프로에서 스카우트를 못 해가게 부산에 가서 몰래 숨어 있어라. 근데 정민태 선수를 왜 같이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거의 졸업할 쯤 되니까 이제 휴가잖아요, 휴가. 그러니까 이제 찬호하고 차명주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도망 못 가게 그 역할을 제가 한 거죠. 그러면 숨어 있어야 되니까 세 분이서 계속 부대끼면서 엄청 친해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서부터도 찬호가 좀 남달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달랐나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모래사장 뛰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 먹고 또 방에 들어서 쉬고 있으면 뭐 쉬면서도 틈만 나면 팔굽히기 하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딱 보면서 이놈은 좀 뭔가 한번 크게 한번 될 놈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선수였는데 또 박찬호 선수는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민태형한테 배운 게 정말 많다. 몸 관리도 철저하고 마운드에서 타자 어떻게 상대하는지도 많이 가르쳐줬다. 투수로서 눈을 뜨게 해준 선배가 민태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박찬호 선수가 했다 그래요. 그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찬호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물어봤어요. 경험했던 거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다 얘기해주고 투구 폼에 대해서도 또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됐었던 거죠. 이렇게 친했던 두 분인데 두 분의 사이가 약간 어색해질 뻔한 몇 가지 해프닝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옛날 일이니까 오해도 풀 겸 또 시청자분들도 알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2000년 한국 시리즈 당시에 정민태 선수가 공 던지는 걸 보고 박찬호 선수가 직구를 던지는데 마치 변화구를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이때 박찬호 선수는 옆에 있던 기자랑 구질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와전됐다. 그러니까 공이 약하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난 것처럼 돼서 정민태 선수가 화를 내신 적이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네.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아마 잠실 야구장이었을 거예요. 네. 다른 팀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경기에서 저게 직구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네. 내 귀에 들어온 거예요. 네. 이놈이 아무리 미국에서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수다 행동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우한테 연락을 해서 네. 너 그딴 수다가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어. 말 함부로 하지 마. 네. 네가 한국 프로야구 야구에 대해서 뭘 알아? 너는 한국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 박찬호 선수한테요? 그래서 경고를 날렸죠. 강성은 맞아요. 정우대 선수가 강성은 맞아.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항상 연락이 오고 네.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힘들 때 또 항상 뭐 이렇게 조언 묻고 뭐 그런 상황으로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여기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면서 이제는 연락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나한테 이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자꾸 그런 시다가 이제 저한테는 내비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게 많이 컸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도 어느 때 막 인사도 잘 안 하고 이제 저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야구 실력이 월등한 건 월등한 거고 기본적인 예의는 그럼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사실인가요? 박찬호 선수가 전용 리무진 타고 둘이 이동하기로 했는데 박찬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앉으니까 정태 선수가 화내면서 아무리 스타여도 선배가 거기 앉아야지 네가 거기 앉는 게 맞냐 이렇게 뭐라고 하신 적도 있나요? 네. 이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이구나.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희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알아요? 그 기록과 뭐 작가님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와, 와, 이것도 대단하시네. 사실이군요. 네. 이쯤 되면 박찬호 선배랑 연락 안 하시죠? 지금? 네. 지금 전화번호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모르지. 근데 제가 하나에서 마지막 캠프 미국 전주훈련 갔을 때 네. 그때 만났어요. 찬호를. 네. 어색했겠네요. 근데 어색한 거 전혀 없지. 나는 막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박찬호 선수는 옛날에도 그렇게 투머치 토크였나요? 어릴 때서 조금 말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막 질문하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 그때는 질문이 많았군요. 네. 어렸을 때는. 네.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뭐 더 잘 나갔으니까 네. 말이 뭐 더 많아졌겠죠. 이 방송 나가면 박찬호 선수도 이 민태 형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해명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배님, 안양대 선배님, 찬호 형님, 어떻게 이 자리에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화려했던 아마야구 시절을 거쳐서 1992년 고향팀인 태평양 돌핀스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태평양 저희가 일단 사진도 준비했는데 이때 왼쪽이 정민태 선수고 오른쪽에 잠수함 에이스 박정현 선수였는데 이때 당시 태평양은 어떤 팀으로 좀 기억하고 계시나요? 상당히 못하는 팀이었죠. 근데 저한테는 그 태평양이라는 팀이 굉장히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준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잘 던지면서 상당히 지는 게임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시즌을 갖다가 180이닝 이상 던져가면서 방어율 3점대를 던지면서 8승 14패. 태평양 때는 그때 팀 타율이 아마 프로야구 팀 내 꼴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태평양의 투수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올라가는 투수들마다 우리는 3점 주면 진다. 네.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3점 밑으로 다 막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게 화가 나잖아요. 네. 맨날 나는 잘 던지고 있는데 타자가 못 쳐서 지니까 엄청 이제 막 불만을 표시했을 거 아니야. 맨날 타자들이 저 모양으로 치니까 내가 승을 못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2년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첫 해 때는 이제 그렇게 막 분풀이를 하고 막 화도 내고 뭐 그런 상황이 됐었다가 우리 팀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내가 던질 거 최선을 다해서만 내 할 것만 하자. 이제 그런 멘탈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항상 잘 던질 때나 못 던질 때나 이제 마운드에서 포커페이스가 잡히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선수 또한 지원도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수단 회식을 고깃집에서 하고 있으면 프런트에서 고기를 먹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일도 있었다는데 진짜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네. 타구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심창희 나는 설위원은 이런 적 있어요? 회식하고 있는데 고기 이제 그만 드세요 이런 적? 그런 적 거의 없는 것 이 같아요. 친구 다닐 때하고는 나하고 차이가 갭이 있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다닐 때는 아마도 타구단도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 회식하다가도 매니저가 끊고 그랬어요. 고기 오늘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 고기가 익던 안 익던 색깔 바뀌면 그냥 집어넣기. 색깔 바뀌면 바로. 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최고 많이 먹어본 게 혼자서 20인분까지. 그럴만하네요. 혼자 20분 먹으면 그래서 선수단 그때는 전체가 먹으면 완전히 구워서 먹는 친구들은 사실 몇 점 못 먹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먹을 수 아니, 있었고. 원래 장이 좀 강하셨어요? 네. 아, 지금도 많이 드세요? 지금은 먹으면 한 4, 5인분? 아, 그럼 적당히 조금 위 정도 그렇죠. 되네요? 아. 그 해설위원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분들 회식비는 걱정하셔야겠습니다. 근데 팀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민태 선수한테는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인 1억 6천만 원에 연봉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어찌됐건 팀 사정은 어렵지만 기대가 대단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기대를 받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들어가서 제가 이제 첫 경기에서 네. 공을 데뷔전? 던지다가 이제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던지다가 이제 도저히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꿔달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팔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리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며칠 쉬면 된대요. 근데 뭐 한 3, 4일 쉬고 나서 공을 던지는데 또 아프고 결국에는 그걸 참고 중간중간에 게임을 나가면서 끝까지 버티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9월 달 돼서 난 진짜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혼자 막 미칠 지경인 거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감독님이 야 그러면 미국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아. 미국에서 그냥 뭐 엑스레이만 딱 찍었는데 벌써 윈대 저기 끊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수술하자고. 그게 이제 토미존 수술인데 네네. 당시 국내에서 이 수술을 받은 사례가 없었고 그렇죠. 당시에 투수들이 사실 팔꿈치 수술을 하면 끝난다 이런 네. 인식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게 무슨 큰 수술인지 무슨 수술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토미존 수술이 네. 뭔지 모르죠. 그냥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죠 뭐. 그리고 그냥 바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 수부터 이제 기사에 장난 아니게 이제 씹히기 시작한 거예요. 정민태 끝났다. 정민태 쏘갔다. 구단에서 쏘갔다. 야구 인생 끝. 이런 시사 기사가 계속 나갔어요. 아니,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아프면은 무조건 런닝해. 진짜로. 팔꿈치가 아픈데 러닝을 시킨다고요? 어깨 팔꿈치 아프면 런닝 부족이라고. 그렇지. 요즘은 재활 과정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과학화되고 빨라졌는데 그래서 뭐 토미존 수술 1년 이내 안으로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는데 1년 7개월 동안 재활하셨어요? 엄청 오래. 그러면 불안감도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활하는 프로그램도 미국에서 받아다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이나 그런 야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없었고 없었겠죠. 네. 팔꿈치 아프면 런닝 시키는 그래서 시절인데.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막 짜증 나잖아요. 재활 프로그램이 네. 맞아. 기사에는 계속 안 좋은 기사만 나가고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구단에서도 내 보는 눈초리가 따갑고 역대 또, 최고 계약금 줬는데. 예, 2군에 있는 감독 코치들도 보는 시선도 굉장히 따갑고 또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숨어 다녔어요. 그 숨어 다니면서 재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공을 던지면은 되는데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아파가지고 다시 포기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아, 네, 재활 과정. 그 과정을 제가 한 3-4번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조금 이제 더 세게 던지기 시작하면은 또 아프고. 이제 1년 7개월이라는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른 거죠.
근데 그때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전지훈련을 갔는데 사실 제가 좀 계약금도 많이 받고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2년 정도를 기다려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2년째 이제 되는 해에 이제 캠프를 가서 공을 던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아프다고 하고 한국에 들어가면은 잘리겠구나. 이제 더 이상 구단에서도 미래는 안 갖겠구나. 던져서 아파서 그만두나 그냥 그만두나 뭐 어차피 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공을 100개씩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심장 소리가 막 펑, 펑, 펑 막 그 정도로. 그래서 양치질도 못할 정도로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공 던지고 나면 진짜 막 괴로워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통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막 침도 맞아보고 그리고 일주일을 내리 던졌는데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프지가 않아. 계속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나 보다. 그러고 나서 또 하루 쉬었다가 또 공 던지고. 그랬더니 캠프 거의 끝날 쯤 되니까 통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게 재활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모르니까 그냥 조금만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겁이 나니까 멈추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완전 이거는 진짜 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갔으니까 내가 참고 던진 건데 오히려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8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프로 3년 차에 만들어낸 일인데 특히 태평양이 이 당시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서 3차전 선발로 나섰는데 이때 LG 상대로 5이닝 퍼펙트 투구하면서 가을 DNA가 이때부터 발현된 게 아니야. 한국 시리즈에서 이때 던지면서 나 큰 무대에 가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고 이랬었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큰 경기에 좀 더 이 관중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더 긴장하게 되고 굉장히 좀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스피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147을 던졌다. 그러면 큰 경기일수록 150을 던지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 이후에 1996년 팀이 현대 유니콘스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인태 선수도 본격적인 각성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해 기록 말씀드릴게요. 15승 9패 평균 자책점 2.44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수에 200인 이상 소화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든 건가요? 이제 재활이 딱 끝나고 아프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태평양이라는 팀이 워낙에 이제 타격이 나쁜 팀이었기 때문에 마운드에서 운영하는 그 평정심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다가 바뀌면서 선수들도 많이 보강을 했고 이제 그런 게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좋은 성적이 그때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현대로 바뀌면서 핵심 선수들을 이제 사장님실로 불러서 니네들이 원하는 유니폼이 뭐며 스파이크가 뭐며 장비 뭐가 필요하냐. 그 당시에 이제 미즈노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고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았던 거라 우리는 미즈노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거든. 그래. 그래 놓고 바로 매니저한테 시켜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즈노에다 전화해서 당장 들어오라 그래. 이 당시 현대는 클래스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현대라는 회사가 이런 데구나. 진짜로 그 다음날 일본에서 들어와서 유니폼서부터 장비 다 세팅해 놓고 원단 니네들이 골라라. 스파이크 니네가 골라라. 이제 그런 시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마치게 됐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면서 5시즌 동안 범접불간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5해 동안 제가 기록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마다 200이닝 이상 소화를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최소 3점대 초반이었어요. 항상 매해 13승 이상 기록, 골든글러브 2연패 98년, 99년, 그리고 99년에는 개인 통산 벌써 100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100승 진짜 빨리 달성하셨네요. 그 사이 현대 유니콘스는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 기록.
야 팀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팀에서 뛸 때는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프론트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프론트에서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거. 그 당시에 연봉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오를 당시였는데 현대에서는 한 만큼 준다. 내가 잘하면 네. 연봉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정말 또 많이 받았고 타 구단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오를 거 현대는 뭐 7천만 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야구장에 나와가지고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진짜 열심히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는 현대 프론트의 힘이 아니었나. 에이스로 이 기간 동안 활약하시면서 스트레스가 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판하는 날이면 물만 마셔도 개원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였다. 그게 프로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관중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긴장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공복에 그럼 힘이 네. 나오세요? 근데 오히려 네. 공복일 때가 더 힘이 좋은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네. 항상 2-3시간 전에 먹고 게임에 나가라고 하거든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움직임에 있어서 네. 상당히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안 먹고 나가는 게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으면 토하니까.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현대 팬뿐만 아니라 야구 팬이면 잊지 못할 98년 한국 시리즈. 당시 정민태 선수가 17승 9패 2.89의 평균 자책점. 지금으로 치면 정말 그 리그 탑 외국인 투수들이나 기록하는 성적이잖아요, 이 정도면. 이런 기록을 하니까 10승은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아니 평균이 5년 동안 16.6승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대를 정규리그 1위에 올려놓고 한국 시리즈 1차전과 4차전 선발 등판하고 다시 6차전에 마무리 등판하게 됩니다. 이때 영상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틀 전 오른발이 적질려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던 현대 박재홍. 박재홍 해설위원이네. 고통을 참고 출전해 5회에 2루타를 날리는 등 힘 타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8회까지 안타 2개만을 내주고 상징 8개를 기록하는 완벽에 가까운 팔 기록을 이닝 현대 2패 안타 선발 무실점. 정민태는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LG 타자들이 빠른 볼을 잘 치기 때문에 거기에 얼굴이 그대로인데요, 상당히 지금이랑?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오늘 LG 타자들이 많이 속아서 못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전에서도 등판을 하셨어요. 투수군단 현대 철벽 마운드가 또 한 번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1차전에 이어 다시 선발 등판한 현대 정민태는 빠른 직구와 낙차 큰 변화구,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질로 LG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8회까지 LG 선발 타자 전원을 상대로 삼진을 기록한 정민태는 5안타 1실점 3진 12개로 거의 완벽하게 LG 타선을 요리해 7대1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야구 좀 저렇게 못하냐? 저걸 누가 저렇게 해요? 이때가 그 현대 유니콘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최초로 우승했던. 예.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제가 LG한테 약했어요. 그러셨었어요. 네. 예. 이제 한국 시리즈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합석을 하면서 예. 그 이제 전체 미팅을 하고 있는데 김재화 감독님이 저한테 그 선수들 다 있는 데서 야 너는 왜 LG만 만나면 새 가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수단 전원이네. 네. 에이스한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연습 안 나갔어요. 나 못하겠다고. 이런 소리 듣고는 나 하고 싶지 않다. 와 진짜 강성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네. 온 거예요. 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네.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네. 내가 못한 거였냐. 네.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건데 네. 그 많은 선수들 앞에서 그것도 더 큰 경기를 냅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를 못 믿는다는 소리 아니냐. 그럼 안 하겠다. 그냥 다른 선수들하고 하십시오. 진짜 세셨네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프론트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재박 감독님한테 이제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재박 감독님이 이제 부르더라고요. 야,
그냥 너 좀 자극받아서 네. 잘 좀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했냐. 네. 나 진짜 서운했다. 네. 내가 아무리 그 해에 LG한테 좀 약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결과적으로 감독님이 저 못 믿는다는 소린데 네. 감독님이 저 믿고 선발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해 17승씩 하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과를 했죠. 와 감독이 선수한테 사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저도 화 풀고 선수가 감독한테 그럼 제가 이제 화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LG의 선수들이 내 폼에서 쿠세가 나는 거를 폼에서 티 나는 거를 그걸 내가 우연찮게 둘러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고 쳤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폼을 바꾼 거예요.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폼을 바꾸면서 스플린터를 연습을 한 거예요. 시즌 때 안 던졌던 걸. 왜냐면 내가 LG한테 안 되니까. 우리 타자들 일부러 그 게임 배팅을 자청해가지고 나 연습해야 되니까 게임 배팅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잘 치는 애들한테 야 이거 통할 수 있겠냐? 조금 밋밋한데요. 그래? 그럼 다시 쳐봐. 또 연습하고. 이제 유지현 선수 상대할 때 아무리 잘 던져도 맨날 투쓰리였거든. 끈질기게 카트 하고. 유지현 선수가. 예, 또 선구안도 좋고 이제 그런 선수인데 한국 시리즈 때 딱 1번 타자로 들어왔는데 3구 삼진 잡았잖아요. 그걸 딱 잡는 순간에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얘가 얘기하는 걸 눈으로 봤는데 그게 보이는 거야. 바뀌었다. 이거 없다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볼이 장난 아니라고. 승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국 시리즈가 정민태 선수로 시작해서 정민태 선수로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행간의 투수로 등판하는 이제 마지막 우승할 때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그 마운드에 있는 투수 또 선발로도 던졌고 이때 어떤 기분이에요? 김재박 감독님의 배려. 에이스 대우를 받아라.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네가 마지막으로다가 장식을 해라. 와. 그런 거는 상당히 감독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죠. 네. 사실 김재박 감독님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등판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장식하게 해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를 그만큼 생각해 주셔서 올려준 게 아닌가.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에이스였고 막 최고였던 선수가 코치돼서 이제 코치들은 사실 선수들 응석도 좀 받아주고 약간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는 밑에 선수들이 뭐 어리광 부리거나 뭐 땡깡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벌써 여기 선배들이 다 군기를 잡아놓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핵심되는 선수들만 코치하고 유대관계만 잘 지내고 있으면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치님 보기 얼마나 답답하면 야 심장 야 몸쪽 여기 갔다가 바깥쪽 슬라이더 이거 안 돼? 안 돼요. 얼마나 코치님 보기에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잘했던 사람들이 코치 지도자 생활을 못한다. 근데 저는 그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시선을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야구 잘했던 사람들이 왜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는지 아시냐 이거죠. 그죠. 맞아. 그 밑바닥서부터 그런 고통 속을 겪어오면서 그 자리까지 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편견 속에 왜 그런 잘했던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서 코치 지도자 생활 못할 거야 라고 벌써 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상 선수들이 대해보면 물어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프론트나 현장에 좀 야구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야구 잘했던 사람들은 지도자 생활 아마 하는데 그러니까 12년을 하면서 사실 제가 넥센에 있을 때 구단이랑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고 롯데에 있을 때 또 트러블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에 가서는 트러블이 없었어요. 근데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수들을 위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근데 구단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심수창을 써야 돼. 근데 구단에서는 얘를 왜 선발 쓰냐? 저 젊은 선수 갖다 써라. 그리고 맞아.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군에 있는 선수인데 얘가 2군에서 올라왔어. 근데 내가 몰라. 투수가 올라왔는데 내가 몰라. 그럼 내가 무슨 투수 코치예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그냥 막 올리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왜 구단에서는 그게 내가 왜 말 안 듣는 코치냐 이거죠. 아니 어떤 코치 어떤 감독이 팀이 잘못되라고 구단에다 항의하고 건의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왜 불만이고 저놈은 싸가지 없는 코치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코치님이 난 이런 거는 몰랐는데 코치님 항상 선수들하고 엄청 잘 지내고 밸런스도 잘 잡아주시고 뭐 엄청 그런 거는 열정이 높으시니까 뒤에서는 이런 뭐 여러 내막은 가지 일들이 선수들은 잘 모르지. 화려했던 98년을 지나서 1999년 무려 20승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타고 투자가 엄청났던 해였어요. 가장 많은 이닝도 소화했고 20승이었는데 어찌됐건 좀 묻힌 느낌이 있어요. 여기 좀 그래도 이거 타고 투자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4강에 들어가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18승인가 19승을 해놓고 중간으로 돌아섰어요. 팀 사정상. 한참 전에 벌써 18승인가를 해놓고 이제 김자박 감독님이 팀 사정상 4강을 들어가야 되니까 꼭 중간에서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20승을 되게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렵게 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김재박 감독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제가 중간에 나가서 하겠다. 그 대신에 저는 20승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도 책임을 져주십시오. 그럼 제가 중간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나가서 거의 한 달 넘게 중간에서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막판에 가서 4강에 못 들어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19승. 그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한번 1승을 하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선발로다가 나갈 수 있는 경기가 마지막 한 경기가 남은 거예요. 순리대로만 선발 로테이션만 돌았으면 최하 한 2승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팀 사정당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남았는데 김자박 감독님 방에 불러더니 20승을 꼭 해야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실망스럽잖아요. 약속 다 해놓고 선발 로테이션만 돌아갔으면 20승을 그냥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니 감독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게임이 남았어요. 쌍방울, 기아. 쌍방울 던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던지고 이날 20승을 못했으면 그 다음날 또 던진다 그랬어요. 김재박 감독님이 그러면 그렇게는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쌍방울 이제 마지막 선발로 나갔는데 사실 그 정도 이제 시즌이 거의 이제 결정이 다 된 거였을 때는 상대 팀에서도 이제 2군에 있는 이제 좋은 선수들 발굴할 선수들을 일부러 내가 게임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김성근 감독님이었어요. 저희한테 총력전으로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똥줄 타면서 20승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기아 게임으로 넘어갔는데 기아에서는 이제 거의 2군 선수들이 올라와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성환 코치님이 뭐라 하냐면 야 그거 뭘 그렇게 어렵게 저기서 그렇게 승리 투수를 하고 있냐 그냥 여기서 던지면 그냥 편한데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거를 근데 그걸 뭐 알 수가 있나 당장 20승 해야 되는데 그 당장 코앞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20승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뭐 이승엽 선수가 워낙에 뭐 홈런 기록도 세우고 근데 저는 묻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하고 삼성하고 라이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잘하면 잘한 만큼 나는 대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승엽 선수가 뭐 연봉이 뭐 3억이 되네, 무슨 4억이 되네, 막 그럴 때, 구단에 협상하러 딱 들어갔는데, 구단에서, 너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너는 이승엽 선수보다 무조건 1,000만 원 더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계약하지 말고 그냥 승엽이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어라. 네. 감사합니다. 마음도 편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승엽아 제발 좀 많이 받아라.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난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안 돼. 난 집에 가야겠어. 아니 감독한테 찾아가서 20등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20등을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나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20등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20등을 해? 내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김자박 감독님이 첫 해 부임 딱 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런닝을 잘 못 뛰어요. 근데 김자박 감독이 전 선수 모아놓고 나는 런닝 못 뛰는 선수들을 안 쓴다. 이거 어떡하지?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운동량 10바퀴를 뛰어라 그러면 한 바퀴 이상 차이 나니까 다른 선수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김자국 감독이 김시진 코치님한테 자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쟤 저래가지고 되겠냐? 그 다음에 수석 코치님한테도. 쟤 저래가지고 되겠어? 그때는 제가 이제 약간 보여준 게 8승 8승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가면서 그해 이제 준비를 한 거였는데 김자국 감독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런닝을 잘 못 뛰는 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막 뒤에서 막 코치들이 막 빨리 뛰라고 막 떠밀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놓으시라고. 그리고 야구 뚜껑 열고 얘기합시다. 아니 선수가 와. 나는 이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고 나는 이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근데 이거로 다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빴을 때 제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를 그럼 보내십시오. 저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니까 저 그냥 내비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김자박 감독도 이제 그래?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던지는데 뭐 던지면서 누구나 아파서 내려가고 뭐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꿋꿋하게 혼자 다 던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김자박 감독님이 김시진 코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알아서 훈련하게 냅둬라. 이제 김자박 감독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죠. 그 당시부터. 그래서 그때서부터 김자박 감독님이 김시진 코치님한테 야, 민태는 뭐 쉬고 싶다 그러면 쉬어주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라. 그린라이트를 완전히 받으셨네요. 저도 그래서 선수 시절 때 가만히 냅뒀어야죠. 넌 더 주겠어요. 23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면 그러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대우 받으려고 수창이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역대 최강팀 2000년 현대 유니콘스.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저희가 만들어 왔거든요. 와, 외야가 전준호, 박재용, 심재학의 내야 퀸란, 박진만, 박종호, 이승용, 포수 박경환, 선발투 정민태, 임선동, 김수경. 야, 이거 실화예요? 이때 팀 솔직히 어땠나요? 지고 있어도 뭐 안 질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선발 투수들이 서로 나오고 싶어서 그럴 정도였어요. 뭐 한 3, 4점 줘도 워낙에 박매를 잘 치니까 승리 투수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투수들이 올라갈 때마다 편안한 마음에 올라갔죠. 중간에 또 나가주는 투수들이 또 굉장히 또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 피차가 예를 들어서 5이닝만 꾸역꾸역 맞고만 있으면 그냥 승리 투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편했었죠 그때는. 아니 그러면 공동 다승왕이 3명이나 배출되고 이러면서 리그 막판에 뭐 선발 로테이션 조정 이런 건 없었나요? 제가 봤을 때 김수경 선수가 제일 불이익을 당한 거죠. 네. 제일 후배네. 네, 왜냐하면 거의 막바지에 이제 제가 16승인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수경이가 17승 하고 선동이가 17승 하고 있었고 제가 한 게임 정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더 게임 수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상은 하나인데 네.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뭐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그죠, 아니고 그냥 공평하게 나 욕먹기 싫으니까 네. 2번씩만 나간다. 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거기서 승을 더해서 누가 타이틀을 먹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번씩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내가 승리 투수가 돼서 17승이 됐고 얘네들이 한 번씩 나갔는데 거기서 다 깨졌어. 그래서 똑같이 17승이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 한 게임씩 올라가서 던지는데 똑같이 승을 다 한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노테이션상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선동이하고 수경이는 한 게임씩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공평하게 못 나가게 해서 아. 2번씩만 딱 기회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8승, 18승, 18승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18연패 투수는 없었죠? 그 대한민국에 아직 없다니까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 왼팔로 던져 18판 안 한다니까. 그러면 요미우리 시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궁금하다. 독학 이거 나도 프로필에서 궁금하다. 유일하게 독했던 일단 아, 입단식 야, 영상 나 좀 궁금하다 이거. 현해탄을 건넌 국내 선수로는 최고 대우로 화려한 일본행을 결정지은 정민태. 규정상 일본에서 1군으로 뛸 수 있는 외국인 투수는 고작 2명. 메이저리그 출신 데릴 메이를 비롯해 조성민, 정민철 등 이미 진출한 후배들도 주전 진입을 노리고 있어 치열한 선발 다툼이 예상됩니다. 제가 만약에 요미를 안 간다 하더라도 뭐 다른 용병들이 또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뭐 그런 선수들하고 뭐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도와가면서 경쟁하는 것이 뭐 서로가 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미우리가 이적료만 5억엔에 와 연봉은 1억 2천만 엔이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어요. 가장 조건 대우가 좋았던 게 요미우리였나요?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네. 다른 팀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구단에 들어가는 이적료. 아. 이적료가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거죠. 5억이면은. 그러니까 주니치, 오릭스 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팀들보다 가장 큰 차이는 구단에 들어온 이적료였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일본 가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네. 제가 연봉 3억 받을 때까지 집이 없었어요. 네. 부모님이 이제 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빚도 많았었고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목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몽유 회장님한테 찾아 들어가서 이제 저의 사정을 얘기를 했죠. 내가 집이 굉장히 지금 힘드니 뭐 현대에서 너무나 잘해줘서 감사한데 나는 당장 지금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전몽유 회장님도 그런 사정이 있었냐. 그러면 보내줄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단에서는 허락을 했는데 그거를 또 태클을 건 것이 KBO. 그 전에는 6년 하고도 나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또 7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또 한 살 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나가는 게 일단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단이 얼마를 가져가든 뭐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요메리를 가라, 뭐 오릭스를 가라, 뭐 주니치를 가라 이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뭐 기자분도 질문하셨었습니다만 국내 선수들끼리 그 적은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셨어요? 솔직히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그렇게 국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오릭스나 뭐 주니치나 이런 데를 가면 좋았을 텐데 저는 뭐 거기 가기 싫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요미를 가게 됐는데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 요미의 이제 투수 코치가 수석 겸 투수 코치인데 그 사람이 한국 선수를 되게 싫어해요. 아.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캠프를 시작하는데 2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저에게 이 거니까. 종류랑 이 정도 연봉인데요? 그 뭐 배운다 생각하는 하는 거니까 그 2군을 갔어요. 그 2군을 가서 하는데 1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라이브 배팅볼을 던지래. 그래서 배팅볼 뭐 던질 수 있잖아요. 그 던지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견학을 갔어.
애들한테 배팅볼 던지게 했어. 그건 좀 심하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배팅볼 던지고 났더니 다시 2군으로 가래. 그래서 다시 2군으로 갔어. 그 2군에 있는 이제 감독이랑 코치한테 이제 통역을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 이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2군 요미리 선수들한테 배팅볼 던진 것도 아니고. 국내 에이스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건 진짜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아니 그 김재박 감독님한테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거를 네, 왜냐면 어떻게 이제 참아내셨어요? 저도 일본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 있었던 거죠. 또 이제 일본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투수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2군에서 방어율 성적 제일 좋은 선수 우선으로다가 1군에 올리겠다. 네. 이제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내가 2군에서 방어율 1등으로다 계속 먹고 있는데 올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나가시마 감독이 첫 해했었고 2년 때 이제 하라 감독이 이제 했는데 이제 하라 감독이 왜 민태가 안 올라오냐. 그것도 우리 통역이 1군 선수들한테 사인 받으러 갔다가 감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나는 2군에 있었고. 근데 민태 잘 지내냐. 2군에서 방어율 이렇게 좋고 좀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라 감독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소리를 듣고 1군에 올라간 거야. 사인 받으러 안 갔으면 네. 1군에 올라가서 이제 선발이 아닌 이제 중간에 올라가서 이제 공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꾸준히 뭐 잘 던졌다가도 뭐 한 번 못 던졌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첫날 던지고 둘째 날 던지고 그러면 일본 선수는 쉬어줘요. 근데 나는 대기하래. 그 3일째도 던졌어. 그럼 3일씩은 무조건 쉬어주거든요. 근데 4일째도 대기를 하래. 그 4일째도 대기를 했어. 근데 4일째 또 올라가래. 올라갔어. 근데 4일째 못 맞고 털렸어. 그랬더니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떡것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한테 2군 가. 떡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2군 가라고 딱 그러는 순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일본 야구는 여기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떡아웃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짐 싸가지고 이제 2군을 내려갔죠. 제가 원래 3년 계약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 들어갔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야구 못하겠다. 나 한국 돌아갈 테니 풀어줘라. 먼저 돌아간다고 했으니 5천만 행을 토해내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나 그냥 2군에서 계속 있을게. 내년에도 계속 있을게. 그리고 니네들이 나한테 한 짓 내가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다가 다 내가 얘기하겠다. 감당해라 니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5천만 원 안 내도 되고 각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일본 내에 프로야구팀에 3년 계약을 했으니 3년 동안은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래서 그거 사인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복귀하실 때도 좀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국내 프로야구로. 복귀할 때도 사실 삼성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너 현대하고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나갈 때 이제 현대에다 계약 각서를 써주고 나왔거든요. 복귀할 당시에는 현대로? 무조건 현대로 복귀한다.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되는 선수를 뭐 데려와서 연봉을 저렇게 많이 주고 저게 과연 될까? 뭐 그렇게 걱정들도 했을 거고 또 만약에 내가 못했다면 구단도 또 욕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담감이 무색하게 복귀 첫 해 17승 2패에 평균 자책점 3.3에 보란듯이 다승하게 오르면서 골든글러브 차지하시고 2해 선발 21연승으로 세계 신기록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7승은 그렇다 쳐도 2패는 뭔데? 두 번밖에 안 던졌어. 그때 사실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허벅지 근육 파열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내가 던졌던 구속을 갖다가 던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균 142, 3
몸이 안 좋으셨는데 142.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심이라는 공을 장착을 해서 이제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먹힌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정규 시즌 그러면서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했는데 그때도 1차전, 4차전, 7차전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모두 승리 따내면서 두 번째 한국 시리즈 MVP까지 수상을 했는데 심지어 7차전은 완봉승이었어요. 네. 와, 이때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타자 이진영. 3구 이거 투수인 것 같아요. 현대리컨스 우승! 98년 2000년에 이어서 세 번째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라서는 현대리컨스. 근데 상대가 SK 와이번스라 팬들 간에 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어떤 신경전이에요 이게? 현대가 인천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다가 올라가기 위해서 수원으로다가 네. 이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천 팬들을 뒤돌아서고 네. 서울을 택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인터뷰할 때 나는 어딜 가서든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팬들이 봤을 때는 네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상징이니까. 배신자다. 네. 예, 그래서 인천이랑 게임을 하게 되면 관중석에서 배신자 막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다 들어와요. 근데 선수가 솔직히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반대는 했었어요. 구단에. 인천에 그냥 남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이제 현대라는 팀이 이제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큰 무대에 가서 있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인천 팬들한테 완전 배신자가 된 거고 또 수원에서는 인기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중이 없잖아요. 그죠. 네. 맞아. 예전에 그렇게 잘했는데도 수원에서의 현대는 인기가 그러니까요.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리즈 할 때도 거의 매진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게 좀 안타깝죠. 사실 마지막에 야구를 그만둘 시점에서 SK를 원래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계셨고 언론에도 이제 SK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갑자기 또 틀어져 가지고 제가 기아를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된 것도 또 팬들은 아 저게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구나. 기아를 갔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무조건 SK 쪽으로 다 가고 싶었었고 또 김성근 감독님하고도 통화를 다 끝냈었고 근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기아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도 사실 고향이 인천인데 마지막은 인천에서 하고 싶었죠. 근데 뭐 그게 제 마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인천 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2003년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지막 불꽃을 끝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영승 10패였습니다. 응? 그럼 4년만 시즌 더 동안. 했으면 그 영승 18패 될 수도 있었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8패만 더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네. 개막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게임 연습 게임에 제가 공을 던지는데 어깨가 이렇게 확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못 던지겠다 그러고 내려와서 하루 지났는데 이 팔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겠구나. 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깨가 완전 그냥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은 그래도 좀 좋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어깨 수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반기 끝나고 제가 그냥 스스로 그만둔다고. 예, 그러고 나서 나온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선수들하고 캐치볼도 못 해줬어. 사실 코치들이 배팅볼 던져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던진다니까. 지금 그 정도로다가 되게 안 좋아진 거죠. 그 과정에서 2007년에 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네. 팬이고 선수고 자기가 계속 몸담았던 팀이 해체된다는 게 상처?
상실감 이런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셨나요 그 당시? 저한테는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린 거하고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현대라는 팀은 나에게 그만큼의 축복도 주고 행복도 주고 정말 그만한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팀이 그것도 정말 탄탄한 대기업이 네. 없어진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죽을 때까지 현대라는 팀이 야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워낙 또 국내 최고의 네. 기업이었고 현대가 없어지는 순간에 내 야구 인생도 끝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정말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잘해준 구단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독한 프로필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가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 기아에서 은퇴를 하신 이야기까지는 다 하셨는데 이때 팬들의 비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질문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돈만 밝히는 선수다. 사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싶거나 뭐 바로잡고 싶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 옛날엔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네. 예, 댓글을 보면 뭐 돈민태 뭐 항상 그런 수식어처럼 따라다녔거든요. 네. 그 7억 4천 받을 때도 연봉이 3억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 FA라는 그것 때문에 연봉을 6억인가 7억을 줬어요. 네. 근데 그 선수가 나보다도 성적이 낮아요. 근데 그 선수한테 그렇게 주는데 나는 FA 선수가 아니라고 뭐 6억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럼 나 10억 줘라. 이제 그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가면서 저 새끼 돈만 밝힌 놈이었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제가 성적이 나빴을 때 연봉 깎을 때 전 한마디 토달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구단에서 놀랄 정도로. 그때 우리가 상한선이 25%인가 30%인가 그렇게 돼 있어서 깎는 폭이. 근데 이제 부장님이 들어와서 저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 사실은 네가 올해 이렇게 못해서 이거를 30%를 깎으려고 하는데 너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전 군소리 안 했어요. 당연하죠. 내가 성적을 못 내는데 깎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 갖고 오십시오. 그냥 30%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소관을 들여보다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건데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욕들도 엄청나게 먹을 때였어요. 그죠. 옛날에는 사실 스포츠 선수가 7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가 뭔데 그 정도를 받아?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이어서 나눠볼 이야기는 저희가 영원한 라이벌 정민태와 정민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 그러니까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그 방송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90년대 이후 최고의 우완 투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정민태냐 정민철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포츠 투나잇의 코너 구구절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0년대 이후 최고의 우완 투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0년대의 최고 투수 그럼 의심의 여지 없이 정민태 떠오르죠. 오늘 상대방 정민철 대변이 나오셨지만 정민철이라는 이름은 비틀즈 멤버로 비유를 하면 링고스타 정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최고입니까? 본인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이때 아니 본인이 자기 입으로 정민태 선배님이 낫죠. 근데 이때는 컨셉상. 롤을 줬어요. 컨셉으로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맞죠? 컨셉으로 준 거죠. 재밌으라고. 본인이 본인 자랑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태 선수? 제가 낫죠. 통산 성적 비교하면 정민철 선수 393경기 나섰고요. 정민태 선수는 290경기 나왔습니다. 경기 수 때문에 어찌됐건 뭐 이닝의 차이가 있는데 수상 경력 보면 정민태 선수는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4차례, MVP 2차례, 골든글러브 3차례, 다승왕 3차례,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인 10승 거두셨고 빛났던 순간들은 정민태 선수가 더 많긴 하고 유일하게 골든글러브 3번 받은 사람이 선동열 선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 투수는 진짜 바뀌는 거구나. 그러네. 근데 진짜 이 화려했던 순간으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이어서 이야기해 볼 건 맞대결 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맞대결 했을 때 5번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정민철 선수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이 1.52였습니다.
정민태 선수는 1승 2패 3.51이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확신에 차 계셔요. 내가 더 낫다라는 확신에 차 계셔서 심창 위원도 정민태 선수. 예. 그렇죠. 그러면 이석재 PD는 이제 프로그램 말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최고 유격수냐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이종범 위원이 통산 성적은 한국에서 유격수로 뛴 기간이 짧거든. 통산 성적 보면은 박진만 선수가 대부분 모든 걸 갖고 있는데 팬들이 기억하는 그 임팩트 있는 순간은 이종범이잖아.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정민철 위원도 굉장한 투수. 또 들으면 서운해하려나? 걔 모든 거는 임팩트가 중요한 거라니까. 아니 공 던질 때도 때리는 임팩트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공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민철이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어. 네. 그래요? 근데 민철이하고 통화하면서 누가 더 낫냐? 네. 아 선배님. 그래 알았다. 그럼 거기서 제가 더 낫더라고 누가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나에게 땡땡땡이란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민태에게 박찬호란? 그냥 뭐 대단한 선수.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실하게 훈련하고 열심히 했던 과정들이 아마 그렇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나. 네. 그러나 인상 잘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정민태에게 요미우리란? 패작? 패작. 만약에 이때로 되돌아가시면 요미우리 또 가실 건가요? 절대 안 가요. 구단에서도 요미우리 가야지 이종류만. 그래도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네. 그럼 일본 여행도 도쿄는 안 가시겠네요? 아니지. 도쿄는 잘 가. 정민태에게 20승이란? 행복? 뭐 한국 시리즈 우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머릿속에 남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투수로서 20승이라는 걸 한번 꼭 했다는 게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걸 못하고 그만두는 선수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 못하고 엄청나게 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나는 그 20승이 나한테는 행복이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20승을 할 것 같은 투수는 생각나는 투수가 있어요? 지금 국내 프로야구 선수한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이제 이 몸 관리 차원에서 100개, 좀 에이스라 그러면 120개도 좀 던지고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개수에 연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리대로 그냥 5이닝에 만약에 개수가 100개가 거의 다 돼간다. 그럼 무조건 바꿔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흥미진진한 그런 야구가 아니어서 그런 선수들이 또 에이스잖아요. 또 그만큼을 더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팬들이 봤을 때 하나의 또 즐거움이고 묘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분업화가 철저하게 전문화되면서 옛날처럼 혼신의 역투 약간 이런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저 선수가 지금 이제 힘 떨어진 게 팬들도 느껴지는데 그래도 막 악착같이 하면서 뭔가 그 희열을 같이 느끼고 이런 게 조금 적어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모든 공식 질문들 마무리 짓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스토킹 출연을 거부하셨었는데 오늘 실제로 나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막상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또 되게 재밌고 이래서 팬들이 좀 많이 보지 않나. 오늘 새삼 느꼈고 심수창이가 그래도 많은 결과를 이뤄낸 것 같아서 또 후배 또 제자로서 또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본인 야구 얘기하시면서 즐겁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지금 얘기하라 그래도 얘기할 것 같아요. 10시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적에는 와 이거 3시간을 넘게 한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었는데 막상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지금도 3시간 넘었어요.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심창 해설위원은 그 어떤 선수가 나왔을 때보다 많이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정민태 코치님 항상 말씀을 이야기를 또 재밌게 잘 하시고 저한테 거부를 한 2번 하셨는데 오늘도 야 무슨 인터뷰가 그렇게 길어?
그 혼자서 한 2시간 반을 오늘 엄청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던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또 코치님하고 또 6, 7년간 같이 선수와 코치로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코치님의 인생을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자,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지금까지 레전드 40인 중에 한 명 정민태 선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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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